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월요일의 고정 코너 시간입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점잖은 목소리 그리웠습니다. 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떴어. 뭐가 떠? 러브레터. 더 떠야 돼.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네. 여러분 좀 더 띄워주세요. 아직도 배고파. 저기 멀리 블루하우스에서 연락 오는 그날까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제 러브레터에 답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요? 오늘 3편 기대돼요. 답장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뭔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던 경우인데요. 네. 그러니까 종창 브라더스가 메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메인 안에 네. 그 러브레터가 있는데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지금 러브레터가 더 유명해졌어.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 종창 브라더스 이거 띄우면 러브레터 얘기만 해 사람들이. 러브레터 좋다, 뭐 김종대 짱 막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청혼하는 분위기에 러브레터를 쓰고 네. 창수형이 이혼 판결문을 써. 그래서 둘이 균형을 맞추면 돼. 이혼 판결문?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판결문 어떻게? 지금 러브레터 쓰는데 결혼을 해야. 선언문. 파혼 선언문. 이런 거 하나. 그것도 약혼을 해야 파혼을 하는 건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 편지에 계속 답장을 안 하면은 네. 이제부터 희극이 될 뻔한 편지가 네.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나는 너를 잊기로 했네. 나의 정신적 파혼 선언문 이런 거 이제 난 모두 바꿀 거야 그럴 때는. 진짜요? 예. 그래도 좀 더 해보세요. 한 30번은 써야지. 이렇게 우물을 팔 때는 계속 파야지. 두 번 파고 뭐 3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도 있을지도 몰라. 계속 찍어보세요.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의 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의 부은 눈. 김창수의 부은 눈탱이입니다. 눈은 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이 부은 데다가 눈에 핏발까지 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동북아시아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것은 역시 크게 말씀드린다면 동아시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지금 2차 대전 종전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서 격동이 예고됐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동아시아 상황은 마치 한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격동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오늘 우리가 다뤄봐야겠습니다만은 사드 문제이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 신문에 모든 신문에 다 대문짝만에 나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깔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문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갈팡질팡입니다. 잘못하다가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자칫 가랑이가 찢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국가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전략을 명확히 세운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드라든가 AIIB를 놓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외교 노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주외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하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외교 이야기한다면은 자주외교는 반미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주외교는 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동맹에 가까이 다가갈 경우에는 동맹에 연루된다고 말합니다. 동맹에 종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멀어질 경우에는 동맹으로부터 방치된다, 버려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딜레마입니다. 자주외교라는 것은 동맹의 딜레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맹에 어느 만큼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국가 전략을 세워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제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외교부 러셀 차관보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는 미국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행사에 한국이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9월 달에는 중국에서 2차 대전 승전 70주년 행사를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의 자주외교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아 정말 경제는 당 대표 연설 듣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살짝 그랬어요. 그 출마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했어. 아니면 4월 재보선 출마하나? 항해를 떠나는 선장이 네. 모든 선원을 모아놓고 네. 우리의 위대한 항해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 저 암초를 이기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뭐 이런 연설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5분 스피치 이런 거를 집에서 준비해 오나 봐. 거울 보고. 맞지? 운전하면서 연습했다니까요. 오늘 또 사실은 근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 사드하고 AIIB를 놓고 지금 모든 신문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비장한 어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통했나 보네요. 두 분한테는? 예, 굉장히 비장했어요. 좀 비장했어. 무거웠어. 그러니까요. 무거웠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동대문으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남대문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막 그 노래 가사 생각이 나는데요. 경제는 중국 그리고 안보는 미국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한반도 현실을 고스란히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지금 사드 우리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사드 문제 그리고 또 말씀하신 AIIB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게 중국이 주도하는 거죠? 네. 여기에 참여하면 미국이 이미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게 크게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핵무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주도하는 이 AIIB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미국이 달러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했고 모든 국제 금융기구를 미국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도권을 아주 조금 중국이 넘기는 게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에 유지했던 큰 뚝에 AIIB라는 구멍이 하나 생기는 것. 이걸 지금 미국은 크게 염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한국 여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차관보가 한국에 오는 게 사드보다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님 뽕 따라가서 님도 따고 님 본 김에 뽕도 따고 이것도 뭐 어느 한 군데 편중됐다기보다는 지금 이 양대 현안을 다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물론 그런데 이번에 외교통이 왔다는 거 어떤 네. 경제통이 아니라 이렇다면은 저는 사드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미국의 그 차관보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의 실무 책임을 지닌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 구조를 본다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무부에 장관이 있고 우리에게 없는 부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부장관. 예, 그리고 차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고 그 밑에 또 차관 복잡하네. 부차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관보가 있고 부차관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은 차관보라고 한다면은 실장 정도 됩니다. 1급 실장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 국무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담당하는 실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시아 태평양 문제, 동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실무 책임자이죠. 이 사람이 실무적으로 다 검토한 것을 국무차관에 올리는 겁니다. 지난번에서 말 많았던 인디 셔먼 차관에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온 거는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인디 셔먼 차관이 왔을 때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이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중심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이고 지지난주에 김종대 편집장이 제가 명확하게 기억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한미 동맹 강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중심으로 가지 않느냐. 김종대 편집장이 2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말씀대로 현재 지금 미국은 일본 중심으로 전략의 중심을 살짝 수정을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그림들을 윤디 셔먼 발언 이후에 한국 내 여론에서 미국의 그런 전략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반발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정하고자 지금 차관보가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와중에 이제 AIIB라든가 뭐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강론인 거죠. 네. 강론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런 문제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의 님뽕 전략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님뽕이 뭐야? 님도 따고 님도 보고 똥도 딴다. 내가 얘기해놓고 이렇게 까먹어, 선배가. 나도 어제 잠을 못 잤다고.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조금 내가 어리버리합니다 아침부터. 네. 뭐 좋아요. 어리버리한 가운데 사람들한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오늘 통준이 그 북한의 전면적인 핵전쟁 사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사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윤선의 팟짱. 지금 그 사드 문제는 이 사드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을 초월해서 원래 사드 자체 논쟁이라면 뭐겠어요? 이게 과연 어떤 억제와 방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또 어떤 그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 세력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미국 중국 간에 이제 누가 더 세냐 하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게 변질이 됐고 전통적으로 미중 간에 이런 거 갖고 세게 싸움을 붙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남북한은 조용히 해요, 사실은. 옛날에 2010년에 그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온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천안함 이제 이후에 한미 연합 훈련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이때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7월부터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황구15에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것은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이다. 어우 아주 살벌해. 살아있는 표적.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웬걸 그럼 난 더 들어가.
네가 뭔데 들어오란 말이야. 서해는 공해야. 우리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항해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 서해 무슨 공해가 있어? 중국의 근해야. 이거 이제 말 막 가는 겁니다. 네. 이제. 네. 그러다가 8월에 아예 저 동중국해에서 그 조지 워싱턴호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아예 실탄 사격 훈련을 해버려. 대규모 해상 훈련을 해버려. 네. 이러니까 마이클 멀런 미 합참의장이 이제 우리는 곧 죽어도 가야 돼. 이래가지고 심각해지니까 완전히 한국 정부가 쫄아듭니다. 네. 예, 너무 이게 강도가 높아지니까 그때까지 항공모함 노래를 부르던 건 한국 정부였어요. 네. 그런데 강대국 정치의 양상으로 가니까 우리 같은 중견 국가에서는 더 이상의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이제 쪼그라든 거죠. 사실 그때 항공모함 문제는 원래 한국이 제일 먼저 꺼낸 네. 나라거든요. 꺼내놓고 주워 담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드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꺼냈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해놨어. 네. 그래가지고 새우가 고래 싸움을 붙여놔 버렸네. 그 새우 능력 있다. 자주적인 상당히 새우인가? 자주적인 새우네. 등이 안 그래가지고 휜 새우 아니야 혹시?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게? 자, 경제는 말입니다. 우리 중국하고 무역액 3천억 불입니다. 네. 한 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600만 명입니다. 요새 명동 가면 전부 중국 사람이에요. 신촌 가도 그래요. 그래요? 남대문 가도 광화문 그래요. 가도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 날 제가 광화문 갔는데 네. 광화문에서 발디딜 틈이 없어. 예, 광화문에서 뭐 지방물산 특산전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전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을지로일 때. 물건 파는 주인들이 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예, 그리고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취직이 잘 돼. 그러니까. 중국어가 되니까. 네. 예, 이래가지고 이게 저기 뭐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언젠가 한반도가 중국화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중국의 이 자기장 중력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이제 대외 정책이 경제를 앞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보는 또 우리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미국. 미국 없으면은 전쟁 사흘도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예, 정보도 없고 탄약도 없고 그다음에 정보협정도 저기 맺었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싸우려는 의지도 없어. 미국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오면은 쏠까요 말까요? 일단 미국에 먼저 전화하는 나라잖아요. 1대1로 물어봐야 1대1로 되잖아. 싸면 우리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 국방부 어. 입장이잖아. 미국이 없으면은 싸울 이유도 없고 의지도 없어. 네. 차라리 청원 경찰 보고 지키라 그러는 게 나. 무슨 34조 원까지 투입해서 국방비를 써.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그 10분의 1 가지고 청원 경찰을 써도 이거보단 나. 그런데 미국이 없으면 네. 그 34조 원은 저기 뭐냐 34조 원이 아니라 34억 원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한 다리는 미국에 걸치고 한 다리는 중국에 걸쳐놨는데 이 두 대륙 사이가 멀어지면 우리 가랭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찢어지겠어. 찢어져. 그런데 가랭이를 한쪽에 한 발을 뺄 수 있냐고 없냐고.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드 논쟁을 부추겨서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누가 이익을 보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막 그 사드 논쟁을 공론화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나섰을 때 정부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한 칼이 있다 이거지. 그 뒤에 누가 있나 그러면? 본인이 하는 건가? 왜 어떻게 아니 창수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하세요? 이거 저 너무 궁금해. 도대체 유승민의 배우는 뭐야 이게? 근데 유승민 의원이 원래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KDI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오래 했죠.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을 2년 했죠. 했죠. 2년 2년 했죠, 했죠. 2년. 그러면 뭐 오래 한 거잖아요. 네. 2년 정도. 한 뭐 텀 2년이면 했죠, 한 뭐 텀. 네. 한 텀이고 예. 기본 과목만 뗄 거예요. 예. 뗀 거예요. 전공 필수 못뗀 거고. 전필 안 됐어. 아니 그래서 예. 경제와 왜요? 군사 두 가지 방면에서 탁월한 식견을 발휘해주면 좋은데 뭐 경제야 전문가라 치고 군사는 어설픈 설치기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사드 안다. 그래가지고 막 어설프게 말을 내뱉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김정일 편집장님도 국회 국방위 의원들을 보좌관으로 아주 오래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 그 속성을 잘 알겠습니다만은 국방위원장으로 있으면 국방위원장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네. 뭐 방위 산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국방부 관련된 사람들부터 수시로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 자주 봤어요. 그렇죠. 전면 사령을 그때 자주 볼 것이고요. 그런데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유승민 의원의 발언과 네. 미국의 논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작년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네. 아예 그냥 통으로 15분간 그렇죠.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만 대정부 질의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작년에 그 주장 중에서 뭐 재밌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한중 관계 어떻게 되느냐. 한중 관계 때문에 우리가 김종립 편집장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많은 양으로 협력을 하지 않느냐. 그럼 한중 관계에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중 관계는 우리가 설득하면 된다. 사드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우리가 설득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쪽에 전체적인 의견들이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니까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방치한 중국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드 배치를 막으려면은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폈습니다. 압박한다 이거지.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미국 논리입니다. 미국은 결국은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논쟁을 통해서 미국이 초점으로 두는 것은 무조건 한반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중국으로 돌리는 겁니다. 네. 중국 책임 묻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미국 논리거든요.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도 미국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미국 논리입니다. 근데 이 논리들을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유승민 의원이 아까 김종대 편집장이 말씀하셨던 그 고래 싸움을 부추기는 새우를 한다면은 그럼 유승민 의원이 미국의 논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의 논리가 미국으로 저는 뭐 번진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주한미군 사령관도 자주 만나고 유엔사 후방 기지 그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도 꽤 자주 갔어요. 이때가 제일 활발했고요. 네. 또 얼굴 씻어먹고 가느다란 유승민 그 대표 옆에 앉아 있는 그 정책위원장 원효철 위원 있잖아요. 네네네. 요 둘이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어요. 그 양반도 국방위원장 하지 그 않았습니까? 둘이 전후임 국방위원장이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사드가 좋다 뭐 이런 어떤 그 정서가 전후임 간에 이게 딱 맞아가지고 당 지도부에 또 공히 둘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명하면서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갑자기 사드 그러면서 아니 전후임 또 국방위원장고 웬만한 군사적인 전문성도 있는 양반들이 떠드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전문성이 있어 근데 보여요. 국회 국방위원장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라면 나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요. 왜 그래? 뭐 그걸 군사적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둘 다 인터뷰했잖아 내가. 네. 내 잡지 하니까. 예. 그 유승민 원효철 인터뷰했어요. 예. 유승민 의원이 솔직히 말하죠. 국방이 오고 싶어 온 거냐? 국방을 하고 싶어 온 거냐?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 온 거지. 아니지. 그거 초선 때는 그 이유도 아니죠. 그거야 재선 3선 대선 얘기고 네. 대구가 지역구인데 네. 그 대구에 공항이 있다고. 거기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F-15K 전투기가 다 거기가 있어. 근데 소음이 제일 심해. 쌍발 엔진에다가 그냥 그 큰 비행기 뜨면은 옆에 자지러진다고. 그래서 군사공항 이전 민원 해결하려고 국방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국방위원 하는 동안에 뭘 했냐면 군공항 도심지로서 이전하는 그 특별법 만드는 거 그거 앞장서신 분이에요.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국방위로 가신 분이네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거든. 네. 본인 말로. 본인 말로. 아니 우리 디펜스 21에 다 나와 있어. 진짜요? 그대로 써졌어 그대로. 그다음에 원효철 의원은 왜 왔느냐? 네. 지역구가 어디게? 어디예요? 평택이라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가잖아요. 지금 용산을 비우고 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게 100억 달러짜리 사업인데 여기에 무슨 예산을 포함시키냐 하면은 자 평택 대출이 주민들 사그리 그냥 몰아냈잖아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몰아내고 평택의 그 넓은 곡창지대가 이제 군사기지로 변하니까 평택의 반대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평택 발전기금이라는 걸 내놨다고. 그렇죠. 요게 뭐냐 하면은 평택 시내의 각 동네마다 전부 나눠 먹는 돈이야 이게. 쉽게 말하자면 눈먼 돈입니다 이게. 네. 이 돈을 주물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방이 와서 이 평택 기지 이전에 대해 가지고 모든 과정을 이것만 들이판다고. 이래서 국방위원장이 된 거야.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드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왜 사드를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그분들의 행태를 이해해 보면 사드를 어디 딴 데로 올려가지고 대구는 소음 문제 해결하고 평택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드를 평택에 배치하면 그만큼 시설 부지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평택의 보상비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거구나. 눈먼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드에 무지 관심이 많아. 장윤선의 팟짱.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드가 미국에서도 제대로 상용화도 안 된 사실상 시제품에 해당하는 무기라고 언론은 평가하던데 실제 사드가 어떤 거예요? 사드는 아주 싸가지 없는 애들이 싸대기 때리는 무기라고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따 러브레터에 나오는 얘기 머리 써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아니야, 그지? 내가 수없이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건데. 반복 학습 중요해, 선배. 그러니까 고고도 150km까지 우주로 날아가 가지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중거리 미사일을 때리는데 패트리어트하고는 다르게 히트킬이라 그래가지고 탄두를 직접 때리는 거예요. 패트리어트는 파편으로 산탄총 마냥 폭풍으로 때리는 거라면 이거는 사드 미사일의 탄두 부분에 있는 캡슐이 탁 열리면서 요 안에 한 6kg 되는 작은 물체가 뻥 튀어나와. 요게 뭐냐면 킬비클이라는 타격체란 말이에요. 요게 초속 6km 이상으로 날아가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면에서 때린다 이거지. 완전히 아주 작은 물체가. 그러면 비슷한 속도로 날아오는 걸 가서 같은 속도로 때리는 거거든. 그랬는데 이게 뭐 시제품이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이게 1990년에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유승민 원유철 의원 얘기대로 그렇게 좋은 무기라면 왜 대량 생산이 안 돼서 겨우 3개 포대밖에 못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명중률이 우수하다면 왜 2009년에 게이츠 장관은 사드 관련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사드 생산을 못 하니까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생산해내라 해서 올해부터 2개 포대가 더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비실비실할까? 그다음에 그렇게 좋은 무기체계라면 일본, 이스라엘, 나토 국가는 왜 사겠다 소리를 안 할까? 아니면 배치라도 해달라 소리를 안 할까? 또 그렇게 중요한 무기라면 미국이 자기들 방어를 위한 최소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물량도 없다고. 없자면 괌에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괌에 한 대, 텍사스에 2개 포대인데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최소 물량도 3개 포대라고 하는데 그 넓은 미국을 방어하는데 2개 포대밖에 없다. 본토에. 뭐 하자는 짓이요? 아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개발이 완료 안 된 무기라는 증거가 여기서 하나 둘씩 드러나는데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윤우덕 의원이 이 문제를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사드를 보긴 본 겁니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고 요격률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미국이 실전 배치한 무기를 그렇게 말하는 건 미국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데이터를 내놓으라니까. 한민구 장관이. 한민구 장관이. 국방장관이 이렇게 발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장관인가? 지금 출장 가서 실태 보고서가 안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떠드는 게 요격률이라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지만 그런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이거 처음 밝히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팟캐스트에서 살짝 얘기했어. 그런데 그 작은 물체가 가서 탄두를 때리잖아. 탄두가 말입니다. 노동 미사일 탄두면은 최소 1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때리려고 사거리를 짧게 하면은 2톤까지 나갑니다. 2톤. 그러면은 그 무게의 70%가 탄피입니다. 탄피.
상마제라고 해요. 고열에도 견디는 특수 합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두껍고 안에 실제 핵물질 고폭탄 합쳐봐자 30%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가서 요격을 했다 때렸다 이거야. 네. 바위를 바늘로 치는 거야. 그런데 맞고도 계속 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거야. 탄두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탄두가 커지면은 네. 자 그러면은 첫째 탐지하느냐, 둘째 요격하느냐. 그러니까 탐지 요격했다 이제 이거 게임 끝났다 이래잖아.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맞고도 계속 와. 폭탄이 안 터지고 가서 때린 놈이 튕겨져 나가. 이러는 사태가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될게? 이런 문제가 전부 수수께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 포대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가서 보기를 했어. 시험 평가를 직접 해봤어. 도대체 사드가 뭔지는 알고서 우리가 이 논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답답해 죽겠어 내가 아주 그러니까요. 진짜. 사드는 어떤 그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국방위 전현직 그 국방위원장이라는 두 분이요. 네. 근데 전현직 국방위원장 두 분이 사드 미신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 한편으로는 뭐 긍정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떠들어 주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밀실에서 그냥 꽁딱꽁딱 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래서 외교안보 문제를 공론화시킨 공을 길어가지고 이 두 분한테 표창장을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외교안보 문제는 국가에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네. 업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는 필요합니다만은 질서 정연하게 논의를 해야죠. 네. 그런데 전혀 질서 정연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논의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결국은 정치권으로까지 논의가 되게끔 만드는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이 사드 배치를 비롯하여 MD 배치를 할 때 굉장히 은밀하게 또 음흉하게 또 공작적으로 음모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라는 게 MD 체계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MD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한반도의 종심이 그러니까 남과 북의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MD라는 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MD를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 MD를 추진한 겁니다. 어떻게 추진했냐면은 이제 그때가 2007년 제 기억이 2007년이 아니라 2002년 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니까 2002년이죠. 2002년 10월달에 모 대학교에서 한미 간의 학술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 학술회의를 하고 거기서 비공개 전략회의 같은 것들을 합니다. 보통 NGO 국제회의를 해도 뭐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전략회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논의를 하기를 MD를 한꺼번에 도입하면은 MD 체계가 이제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쫙 들어오면 한국의 여론이 반발이 심하고 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했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들어오지 말고 따로따로 들어오자. 그래서 머리 따로 들어오고 눈 따로 들어오고 팔뚝 따로 들어와서 이거를 조립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 MD 문제는 안 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MD 체제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모종의 제가 알 수 없는 추측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서 또 공론화시키자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국회를 향해서 노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국회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무질서하게 지금 불거져 나온 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주한미군이 뒤이어서 바로 받았잖아요. 실제로 타당한 지역이 어딘지 검토를 했다, 조사를 했다라는 게 나와서 부지조사를 했다는 게 나오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괜히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곧장 나왔거든요. 주한미군에서.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주한미군이 왜 저러느냐. 네. 저게 본국 입장이냐. 사실은 최근에 야전 사령관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이 문제를 더 여론화하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더 주도적이에요. 본국 입장과 무관하게. 지금 국방 예산을 늘려달라는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국을 향한. 예, 주한미군 사령관은 좀 특별합니다. 자,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뭐냐? 대개 원스타, 투스타예요. 예, 어쩌다 쓰리스타인데 드물어요. 한국만 사성장군입니다. 근데 전 세계 사성장군을 지휘관으로 하는 미국의 야전 사령부 중에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대규모 어떤 그 저기 뭡니까? 어떤 그 합동 화력이 발휘되는 이런 어떤 기동 군단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지금 전력이 없어요. 이라크나 아프간전 때 다 빼갔어요. 네. 한미동맹 강화됐다고 보수 정권이 사기치는 동안에 사실은 형편없이 무너뜨려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드라는 전략적 자산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리로 이제 출구를 찾은 건데 네. 지금 원래 미국 계획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성직위를 일본하고 형평성 있게 맞춰서 지금 이성 장군 투스타로 격화시키려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MB 정부 때부터. 너무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싸우라 그래. 그냥 그 투스타 사단장급 가가지고 태평양 사령관 지휘 받아.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 나와바리 그러니까 내 전력을 확충해가지고 여기서 사성 장군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입지 이런 어떤 위상을 갖추는데 굉장히 골몰합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지휘관이라면 충분히 그런 이미지가 창출이 됩니다. 나 이제 이런 전략 자산을 운영하는 내가 동북아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의 센터는 바로 한국에 있는 나야 나 주한미군 사령관 이렇게 해서 사성 장군이 주일미군까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와 요구가 한국군하고 완전히 결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사령부처럼 현대전에 아랑곳 없이 이렇게 재래식 교리를 갖고 있는 사령부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군의 박물관이에요. 개혁 대상입니다. 항상 저항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한국의 지상군하고 기가 막히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맨날 본국의 국방예산 감축, 군 구조 개편, 그다음에 어떤 미군 재배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저항하면서 한국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의 어떤 한 구성체로서 이게 들어와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이 사드에 대한 저 사람들의 절박성은 작년 3월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사거리를 짧게 해서 그 한국을 향해 쐈다는 이 소식은 복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어떤 주한미군의 위상을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됐다고 믿는 겁니다. 사실 원래 사드가 더 급한 건 일본이었어요. 이거는 중거리 미사일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데서 네. 이렇게 막을 수 있다면은 괌이나 일본 같은 데선 사드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서울에서 저기 휴전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km입니다. 이거 말이죠. 전 세계의 전쟁터 한복판에 이렇게 큰 도시가 있다는 것도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뭐 사드 쏠라고 준비하는 동안에 쏠 시간도 없어. 그 전에 야포 스커도 그냥 허벌나게 날라와가지고 그게 1000기야 1000기. 장사정포는 저기 뭡니까 수도권 겨냥한 게 300문입니다 300문. 두들겨가 맞아가지고 이 정신없는 통에 그러면 뭐 저기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쟁 안 하고 노동미사일 오기만 기다릴 것이요? 그것만 기다릴 거냐고. 근데 왜 이런 전략적 자산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사실상 네, 사드 배치를 이렇게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일 편집장 말씀에 기술적으로 검증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러니까 또 맞출 수 있느냐 저는 맞추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검증 안 됐어요. 날아오는 총알을 총으로 맞추는 건데 그걸 사드가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고 봐요. 근데 김정일 편집장 말씀대로 맞췄다 해서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인데 근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미국의 군수 산업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은 한국만큼 좋은 시장이 없는 거죠. 남북한 분단이라는 것은 미국 군수 산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무기 판매 시장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국의 방위사업체 중에서 유명한 뭐 로키드 마틴에서 네. 그 미사일은 생산을 하고 또 레이션사에서 뭐 관련된 어떤 전자 장비라든가 레이더 같은 것들을 생산하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군수산업체들 대규모 군수산업체들이 복합적으로 사드 체계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계속 떠드는데 한국에는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도 한국이 국방장관이 아니 미국에서 배치하는 건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설마 입증되지 않은 거 배치하겠습니까? 이렇게 한국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다가 사드 미사일을 배치한다면은 이제 사드 미사일의 일종의 현장 배치 사례가 하나씩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할 때 한국에 많이 배치돼 있다 이런 게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 국방부는 로키드 마틴사에다가 사드 미사일 한 12기 정도를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추가 배치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게 사드 자체는 이게 과연 기술적인 군사 기술적인 논쟁으로 끝날 것인가? 아까 이제 김영민 편집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의 문제인 거고 오늘 모든 신문에서 다 말하듯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중요한 시험대가 아닙니까? 사드 문제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2013년인가 2013년 12월 달에 미국의 부통령이 와가지고 한국한테 배팅 잘해라 줄 잘 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어디에 쓸 건가 이렇게 미국 편에 쓸 건가 중국 편에 쓸 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통령이 와서 말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한국이 미중 관계 속에서 경제 문제를 이유로 해서 중국과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미국의 또 조야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 배치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줄 어디로 쓸 건가 분명히 해라. 이걸 또 요구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아젠다에서 제가 조금 정리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어떤 미국의 호흡이 매우 거칩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한미일 과거사 문제, 사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또 아시아 개발은행 문제. 자, 미국의 호흡은 굉장히 거칩니다. 이에 중국은 또 잘 삐집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까?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려야 되겠는데 자, 과거의 한국은 미국에서 다 쓰다 버리는 무기 재고 처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30년 40년 쓰고 검증이랄 것이 필요 없는 이런 무기의 재고 처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지금은 개발 안 된 무기의 시험장이 됩니다. 지금은 한미 간의 제일 큰 무기 체계 논쟁이 F-35 합동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드 논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덩어리 큰 걸 찾아보니까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미국 무기가 공히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된 성능이 이상한 무기들입니다. 알 수 없는 무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은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군산복합체 무기 개발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이것이 미국 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붕괴되고 무언가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그 개발 프로젝트, 위기에 처한 개발 프로젝트 이것을 성사시키는데 일종의 한국이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협조를 안 하면은 전 무기 체계들 F-35, 사드, 공중급유기가 다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산소호흡기 부착해야 돼요. 그 미국의 지금 공교롭게도 최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쓰다가 버리는 무기를 줬다면 이제는 개발도 안 되는 무기에 참여하라는 걸로 양상이 확 바뀐 겁니다. 네. 즉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자기 모순의 심화. 이 어떤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미국 내에서 군사기업이 대공황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활로를 해외에서 새로운 파트너로 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산소호흡기는 부착이 되는 거죠. 다음에 기사회생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F-35 양산에 들어가려만 하는 직전에 우리가 작년에 F-15 선정했습니다. 네. 올해 로키드 마틴의 사드 포대 2개 포대 계약을 발주한다 그럴 때 때맞춰 우리가 사드 배치 논쟁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유럽제에 비해 가지고 실전 능력이 검증 안 된 지금 공중급유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이 공중급유기 사업에 막 들어가려는 찰나입니다. 네. 그 찰나에 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시기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냐. 딱딱. 그런데 때 맞춰서 그 유승민, 원유철 등이 하는 네. 이 사드에 대한 어떤 맹신 논리를 보면은 이거는 저기 실제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 로키드 마틴의 카탈로그에 근거한 카탈로그. 이런 다는데 이런 그러니까 판촉 사원이 돼버린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영업 사원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완전히 원유철 영업 사원에. 판촉 사원. 네. 사드 그다음에 판촉 사원. 이건 보험 영업하고 비슷한 건데 네.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대부분 뭐야 옛날에 그런 보험 광고 많았지만은 늙어서 큰일을 당하는 공포스러운 거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불량 보험 상품에도 가입을 한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걸 보험업에서는 공포 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기 생각했던 보장이 안 나왔을 때 노후가 진짜 돼서 딱 기대했던 보장이 안 나왔을 때 보험에 들므로써 더 비참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만 날리고. 네. 성능이 불확실한 무기를 구입한다는 건 일종의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만일에 그게 보장이 안 되는 우리가 알던 무기하고 다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안보는 더 치명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컨대 1991년에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맨날 CNN에서 활약하는 걸 보고 우리 그때 그거 안 사면 죽는 줄 알았어. 큰일 나는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패트리어트 아무도 눈여겨 안 봐. 아니 무슨 무기 체계가 걸그룹 아이돌이요? 그때는 그거에 다 열광하다가 이제는 사드에 열광하다가 응? 이게 뭐야? 한국 같은 이 스투피드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마구 똥폼을 재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북한 미사일에 공포에 질린 한국처럼 영업하기 좋은 나라 또 있겠습니까? 장윤선의 팟짱. 그래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아까 네.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넘어가죠. 북한의 전면적 핵 전쟁 위협하고 같이 섞어서 네. 얘기를 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사드 문제는 굉장히 또 논의가 이렇게 전도가 돼버린 상태로 해서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김정은 필장님처럼 이게 우리가 사드가 필요하다는 거는 작년에 북한이 사정거리 1,500km의 노동 미사일을 발사 각도를 70도 정도 높여가지고 500km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0km가 올라갔다가 그래 떨어지니까 그러면 150km 올라가는 고도 150m까지 올라가는 거는 150km까지 올라가는 거는 우리의 지금 패트리어트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니까 사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북한 미사일이라는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김정일 필장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심에 편승해가지고 사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현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들,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 네. 사정거리 300km에서 500km 날아가는 스커드 미사일이 1,000개 이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중에 1,500km 날아가는 노동 미사일은 뭐 200~300개 정도 있는 거 물론 이제 분석마다 다릅니다만은요. 그러면은 이 사정거리를 계산해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에서 한반도를 향하는 것은 300km에서 500km 되는 그런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300km의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300km 사정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가 최대 고도로 올라봐야 한 90km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요격 가능한 지점으로 낙하되는 시점에서는 약 40km, 30km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반도 남쪽으로 돌아갈 경우에는요. 그렇단다면 이거는 북한의 대부분의 한반도 남쪽을 향하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들은 네.
사드의 150km를 격추하는 고도 이 사드에 해당 미사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위협은 네. 노동 미사일 이전에 더 큰 위협이 있는데 그거는 사드에 해당 사항이 아닌데 왜 사드에 이래 열광하느냐 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노동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남한을 때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발상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탄두가 소형화된다면 스커드에도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작아지면 대포로도 발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투발 수단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이 그런 소형화에 여의치 않을 때는 탄두가 커집니다. 그러면 스커드에 못 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 미사일 같은 데를 실어 가지고 네. 멀리 보내지 않고 이럴 때는 탄두가 2톤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굉장히 탄두가 커지는 거예요. 네. 대신 거리를 짧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발사각을 높이 잡아서 궁여지책으로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는다. 이러면 좀 커요. 자, 이거는 소형화에 북한이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미국 CIA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북한 핵탄두의 소형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기 그 탄두 소형화가 임박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에도 소형 탄두를 실어야 미국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됐다고 5년 내겠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럴 때 되면 소형화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건 스쿼드니 노동이니 구분하는 게 아무 아무런 의미가 의미가 없는 없어지고 북한이 지 꼴리는 대로 편한 대로 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쿼드가 더 좋아요. 남한 때리는데 왜? 하도 많으니 어디서 발사할지 어떻게 알죠? 물론 노동 미사일도 이동식 발사되긴 해. 예. 그런데 노동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했다 수직으로 떨어지면은 수직으로 올 때 가속이 중력 가속이 붙은데 공기 마찰열이 심화돼서 이 노동 미사일의 탄두가 온전하느냐는 기술적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건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이건 노동 미사일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노동 미사일이 아니라고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문제는 북한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낫겠어. 하루라도 빨리 핵탄두 소형화하는 게 낫겠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위협을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르면 결국 판단에 따라서는 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한국에서. 돈만 만약에 쳐들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저 괌이나 일본에서 필요한 걸 네. 될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패트리어트밖에 없어요. 지금 SM3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말 단계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무기가 괌, 이스라엘, 일본, 유럽 국가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다 방치하고 한국만 방어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낸다? 그거는 여기다 배치한다는 거는 올해 로키드에 2개 포대를 계약을 하니 빨리 한국이 돈 좀 내라. 돈 내라는 거. 산소 호흡기 좀 빌리자. 아니면 여기가 야전병원 응급실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죽는 놈들만 데려다가. 일로 기어나와. F-35 공중거북이 사드가 네. 요즘 경각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경각에. 그러니까. 일본에는 지금 현재 사드가 배치도 안 돼 있고 엑스밴드 레이더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사드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확실하다면은 일본은 북한의 사정거리 1,500m 이상을 날아가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노동 미사일은 실질적으로 고고도 높이 올라갔다가 1,500m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이제 하강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일본 지역에서 하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정확하다면은 지금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는데 당연히 일본에 사드를 배치하죠. 한국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일본에 사드 배치하자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기술적으로 불확실하니까 아니, 그러는 거고요. 일본을 지켜줄 건 사드밖에 없어.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미사일 일본이 일본이-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사정거리니까. 그럼 일본에 배치해야 되는데 한국은 돈만 쓰고 결과적으로 네, 주한미군은 돈 안 낼 근데 거 아닙니까? 한국에 배치한다 그래서 그게 일본을 방어하는 건 아니 되는 아니죠. 거죠. 예. 아니죠. 예. 이거는 자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저기 이 통일준비위에 어떤 네. 체제 통일 분과가 마련됐다는데 발끈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조중경 안에 들어있다. 핵미사일로 이겠다. 그렇죠. 아주 전면적 어쩌면 핵전쟁으로 때 간다. 맞춰서 이거 그래서- 갖고 소갈이 하고 있는데 그때 아픈 상처에다가 사포로 갖고 와서 막
다 긁어버려. 밀어 그냥. 밀어.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아씨 넘어져가지고 아스팔트에서 얼굴 훌러덩 벗겨졌는데 여기를 자동차 바뀌게 되고 완전히 갈아버려 그냥. 아씨 이러니까 저기 뭐냐 한마디로 환장할 노릇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점은 김창수 원장님한테 들어봐야 돼요. 북한은 왜 이럴까? 아니 뻥카예요. 북한은 뻥카예요? 예, 그 뭐 포카에서 뻥카라고 하잖아요. 블러핑.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을 때 공포를 주장하고 위협을 하고 과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뻥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이 하는 거는 뻥카예요. 그 실제로 미국의 사람들하고 진짜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럼 북한이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백악관과 청와대가 자신의 조준경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미국 사람들 전부 웃어요. 저거 뻥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아니 전문가들은 뻥카로 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고 믿는 것뿐만 사드 아니라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믿어.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건 자신 됩니다. 착취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사드를 해야 된다. 북한이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저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렇게 뻥카라도 해가지고 현재 지금 한미 군사훈련 하고 있는데 북한이 맞서야죠. 그리고 북한의 내부의 체제 논리를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가 아예 네. 등장해가지고 내부의 북한의 군 관료들도 우리 언론 같은 거 보면 하고한 날 북한의 장성들 별 붙였다 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뭐 한 방에 날려버린다.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맞서는 게 북한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그 충성심에 대한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충성 경쟁.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강한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항상 또 그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이 비슷한 말 작년에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맘때 그랬어. 한미 군사훈련 시기니까 네, 예. 2, 3월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이제 시기를 미국의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이 적절하게 춤을 춰주고 그 춤에 맞춰서 또 적당하게 돈 벌 사람들 돈 벌고 로키드 마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오케스트라 같네 오케스트라. 어? 이것이 이제 우리 분단에서 비롯되는 비극적인 것이죠. 이 분단의 비극을 가지고 이제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하는 말씀 드려본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미중 간에 한반도를 놓고 지금 한반도가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고 뭐 사드도 그렇고 AIIB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늪에 빠지는 논쟁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국가 전략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켜 가지고 한반도 외 위기가 최소화되는 그런 상황을 네. 만드는 것 그런 것과 동시에 군사적 안보태세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지가 병행해서 논의되어지는 그런 완전한 국가 전략이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아니 남북과의 그런 개선이나 건 오히려 노력 없이 더 악화됐잖아요. 그 저 체제 통일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통일 준비위 이 난리 쳐가지고 예방 외교가 어려워졌다 이겁니다. 군사가 아닌 외교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방 외교거든. 네, 근데 이제 원래 물론 그게 어려워졌단 맞습니다. 말이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청와대의 입장을 고지고대로 듣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뭐 평화체제 구축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난 사실상 하고 있다고 플랜 B. 봐요. 네. 난 하고 있다고 봐. 근데 정세현 장관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플랜 B를 다 까는 사람은 뭐야? 바보들이죠. 이렇게 비판을 그러니까 하죠. 그럼 이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네.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교류 협력, 화해 협력의 단계이고요. 2단계는 남북 연합이라는 단계입니다. 중간에 통일 단계이죠. 그리고 3단계는 완전 통일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통일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연합이라는 1단계 통일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완전 통일이라는 2단계 통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목표는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면은 정말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만에 하나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1단계의 이 남북연합에 의한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화해협력 정책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흡수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머릿속으로 있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정말로 정부가
비밀리에 플랜 B 차원에서 갖춰야 될 것들을 자꾸 공개화시켜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통일 정책이 성과가 하나도 안 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준비가 있고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 이건 예, 정권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저기 남북 국민통합위원회 고건 그 위원장이 2기 출범할 때 가가지고 북한 나무 심기 운동하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북한 곧 망할 건데 나무 심으면 뭐 합니까? 이러니까 이 말 듣고 열받아서 2기 인사하러 갔다가 다음날 사표내 버렸잖아. 이게 밑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증오와 어떤 그 원한 내지는 어떤 그 모멸의 감정이 고조되다 보면은 쟤 얼마 못 가고 망할 거야. 이런 어떤 희망적 사고로 기울어지다 MB 5년을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우리는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정부가 더해요. MB 정부보다 더합니다. 솔직히 말은 그럴싸하게 통일대박 얘기를 하지만 지난 1년간 통일대박 논의가 전개되어 오는 걸 봤고 또 개성공단이 지금 망가질 조짐이 보이는 걸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전승절 기념 행사에 김정은 온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 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회담 기회가 열려도 안 합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만나 이런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MB는 그래도 5번이나 비밀 접촉은 했잖아요. 여긴 그것마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결국은 그런 감정이 되는 일 아무것도 없고 될 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저 새끼 망할 거야. 이런 거 이런 어떤 걸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귀결이 되는데 흡수 통일 논의가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정종욱 씨가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그렇죠.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준비위원회의 민간 부위원장으로 현재 해방 이후에 가장 크게 만들어진 정부 조직입니다. 지금 이게. 예. 그러면 그런 조직에서 1년 가까이 작년 6월인가 이제 9월인가 이게 결성된 조직인데 거기에 민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경질도 안 해. 그러니까 통일준비 부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또 북한으로서는 또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무슨 뭐 조준경 안에 서울에 들어있니 얕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제일 신나는 사람들은 한반도가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돼서 사드든 뭐든 무기를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신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이 정부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참 답답한 노릇이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올 작년 초죠. 통일대박론 얘기하고 조선일보가 뭐 기획특집을 하고 이러면서 통일의제마저 진보 진영이 빼앗겼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 흐른 지금 보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쌩얼 박근혜 정부가 통일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저희가 어느덧 60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드 얘기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오늘 세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대의 러브레터 또 기대가 돼요. 김종대의 러브레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러브레터. 근혜 씨, 어제 산에 갔더니 말이에요. 개구리가 기지개를 켜고 오돌도돌할 알을 한 움큼씩 개울에 뿌려놓았구먼요. 거기에 솟아나는 애기 수선화 좀 보세요. 당신의 피부 같아. 함초롬이 올라와 막 터질 것 같은 저 꽃망울을 보았는가? 이제 얼마 있으면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에도 꽃사태가 날 것이고요. 소쩍새 울음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의 봄이 오고 있어요. 마음 설레이는 그 꽃길을 그대와 함께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이 충청도 아저씨 가슴은 설레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당신 스트레스 풀리는 충청도 이야기부터 한마디 할게요. 어떤 충청남도 시골에 한 이발사가 있었시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인 한 명이 이발을 하러 온게요. 그러자 이 이발사가 와시오 하고 인사를 했지요. 그러자 이 미국인이 뭐라고 했게요?
아니 자리에 앉자마자 왓시유 즉 뭘 보냐고 물으니까 뭘 보긴 뭘 봐 당연히 미러라고 했겠죠. 이 말을 들은 이발사가 확실하게 밀어버려 대머리가 되었구만. 가끔 충청도 사람도 화끈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네씨 일요일에 회의를 시키고 그래요. 아 일요일엔 쉬어야지. 당정청 협의인가 뭔가 열렸다면서요. 아 글쎄 어제 승민이가 총리 공간에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얘가 앉자마자 이쁘게 싸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인가 뭔가 하는 양반이 갑자기 승민이한테 싸긴 뭘 싸 이 자식아 큰 거요 작은 거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요? 승민이가 놀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날아다녀서 때리는 사드 말이요 했겠지요? 그러자 이번엔 최경환 부총리인가 하는 양반이 나라가 때리는 거 그럼 싸다고 하냐? 라며 승민이의 귀싸대기를 후려쳐버린 거요. 승민이는 싸다고 맞고 나왔시오. 이거 차면 좀 세워주지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보내는 법이 어디 있는겨? 지금 승민이 퉁퉁 불어있어요. 승민이 아주 싸다구 당대표가 된 거요. 이쯤 청와대에서 신문 광고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다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광고 말이에요. 아 이거 충청남도 이발사 아저씨하고 똑같은 얘기네. 하긴 잘했어요.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게 철없는 당대표 약호 죽이는 데는 제일 좋죠. 어쨌든 그렇게 쪽팔리게 만들고 나니 한동안 사드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요. 그네 씨도 알다시피 승민이가 사드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런 알을 일요일에 불러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번엔 북악산에 김밥 싸서 놀러보내요. 그나저나 그네 씨, 당신이 집권한 2년이 군대 생활한 것 같다고 말해요. 앞으로 3년 복무기간이 남았다나 뭐나 궁시렁거려요. 또 뭐라더라? 당신이 집권한 2년이 싸다고 마시래요. 아니 왜들 그랴? 땅콩이나 처먹지 왜 지랄 연병들이랴? 난 당신이 있어 이렇게 행복한데 사람들은 왜 그러나 몰라요. 자꾸 싸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나 이러다 당신한테 귀싸대기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네씨, 당신 제부는 당 만들더니 요즘 미국 대사한테 단식으로 석고대제 한다면서요. 참 통수분도 지가지가네요. 아주 지랄이 났어요. 당신 집안 원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 왕싸가지 또 있지요. 내가 일일이 말은 안 하겠어요. 싸가지 없는 이 아들은 싸대기 때려야 해요. 하긴 어떨 때 보면 당신도 싸가지가 좀 없긴 해요. 사랑하는 그네씨,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옹달샘 같구만요. 그래도 내 팔뚝에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야 돼요. 나에겐 언제나 당신밖에 없어요. 내 사랑 싸가지 그네씨. 엽기적인 당신. 우리의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활화산 같은 나의 정열은 오늘도 뜨거운 용암을 토해내고 있어요. 곧 봄이 오는 길목에서 당신과 목련꽃 그늘을 거니는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은 당신의 남자가 정말 클래식한 러브레터 썼구만요. 그럼 잘 있어요. 제가 이 장르를 설정했습니다. 네, 장르. 예, 21세기 한국 팟캐스트 수필 문학. 오. 예, 그리고 이제 21세기 한국 팟캐스트 수필 문학의 정수 이 작품은 그리고 김정은 편집장은 21세기 한국 팟캐스트 수필 문학의 대가. 아, 이야. 아니. 충청도의 피천득. 아사코를 향한 그러네. 쉘브르 우산. 그러게. 진짜 아니, 그러네. 팍팍한 세상, 팍팍한 세상. 아사코 이끌 그네 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친일파잖아. 집안이. 그래서 그래요. 아, 저도 깜짝 애기 수선화를 개구리알 애기 수선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뜨거운 용암을 토해내고 있다. 야, 이런 거는 진짜 시적 표현이거든요. 내가 직업을 잘못 잡은 게. 직업을 잘못 잡은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아니 요즘 이 피천들. 팍팍한 세상에서 삭막한 세상에서 가슴 떨리는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러브레터 받는 사람 참 좋겠어요. 가슴 뛰는 일이 생기니까. 맞아요. 매주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아마 국정원을 통해서 들어갈긴 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 김종대 편집장님을 피종대 편집장이라고 소개해야 될 것 같아. 에? 커피 타자. 커피 타자. 아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김창수의 부은 눈, 핏발설인 부은 눈탱이로 시작을 해서 사드, 북한의 전면적인 핵전쟁 위협 그리고 통준이 또 김종대 러브레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이게 좀 그 외교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그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